국가 4권에서 5권으로 넘어가는 대목은 와, 정말 한편의 스릴러 연극처럼 극적이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반전되죠? 소크라테스가 완벽한 이상국가와 정의로운 개인의 영혼에 대한 장대한 밑그림을 막 완성한 참이었잖아요. 네. 이제 타락하고 부정의한 국가 체제들에 대해 날선 비판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물리적인 제동이 걸립니다. 맞아요. 폴레마르코스가 옆에 앉아있던 아데이만토스의 옷자락을 덥석 붙잡고 귓속말을 나누더니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일관 도입부에서 소크라테스가 집에 가려던 길을 막아섰던 그 장면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이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까 논의 중에 스치듯 친구들 사이에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며 처자식 공유라는 엄청난 폭탄을 던져놓고 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은슬쩍 넘어가려 하느냐고 따져 묻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옷자락을 붙잡는 물리적 행위가 사실 이 책 전체의 철학적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끊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진리를 향한 철학적 탐구란 결론을 정해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듯 직진하는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참여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합의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한 기초적인 전제라 할지라도 누군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멈춰 서야 한다. 정확합니다. 언제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닥부터 다시 파헤치고 심여하는 끈질긴 과정이 필요하죠. 플라톤은 이 예기치 않은 중단을 통해 철학이란 끊임없는 자기검증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라시마코스와 글라우콘 같은 핵심 인물들마저 이 요구의 합세에서 압박을 가해오자 그 거침없던 소크라테스조차 눈에 띄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꺼내놓을 사상이 당대 아테네 사회에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오는 맹렬한 논쟁을 촉발할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이 아직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부른 사상을 설파했다가 사람들을 기만하게 될까 두려워하잖아요. 네, 단순히 토론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 그들의 영혼을 망칠까봐 겁을 내는 겁니다. 아주 책임감 무거운 철학자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한 세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두려움은 지극히 타당했어요. 하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글라우콘의 열렬한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상국가라는 전대미문의 배를 띄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거대하고 험난한 세 가지 난관을 제시하죠. 바로 세 가지 파도입니다.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갔던 고대 해양국가 아테네의 신인들에게 파도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각별했을 겁니다.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으니까요. 배를 집어삼킬 수 있는 압도적인 공포이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넘어서야만 하는 필연적인 시련이겠네요. 네, 바로 그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소크라테스와 일행을 덮친 그 무시무시한 첫 번째 파도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엘리트 계급, 즉 수호자 그룹에 속한 여성들도 남성 수호자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체육과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이었죠. 심지어 교육을 넘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국가를 통치하는 직무까지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철저하게 집안 내의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국한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이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간다니요? 이건 아마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소리만큼이나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심리적 거부감을 돌파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아주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비유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 암컷 감시견의 비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양떼를 노리고 달려드는 늑대 무리를 물리치고 목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때 암컷 감시견이 수컷 감시견보다 능력이 떨어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암컷 감시견 역시 수컷과 다를 바 없이 용맹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내잖아요. 만약 어떤 목동이 이 개는 암컷이니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야 해 라는 생물학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훌륭한 사냥 능력을 가진 암컷을 하루 종일 집안에만 묶어둔다면 어떨까요? 수컷 개들에게만 힘든 경계와 사냥 업무를 전부 떠맡기고요.
와, 그건 목장 전체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방식이네요. 플라톤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 국가라는 거대한 목장에 가진 최우수의 인적 자원을 성별이라는 이유로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암컷 감시견 비유는 정말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당시 아테네 시민의 입장에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문화적 충격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눈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광경이었겠죠. 네, 소크라테스의 제안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려면 수호자로 선발된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똑같이 연병장, 그러니까 김나시온에서 벌거벗은 나체 상태로 레슬링을 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당시 아테네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든 여성이 젊은 남성들과 한 공간에 뒤섞여 나체로 훈련을 한다. 이건 신성모독을 넘어 완전히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기괴한 코미디로 여겨졌을 게 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소크라테스가 대중들이 느끼는 그 우스꽝스럽다는 감정적 반응의 본질을 정면으로 해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부하나요? 그는 관습, 그리스어로 노모스가 가진 문화적 상대성과 맹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인들에게 역사적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죠. 너희들이 지금 자부심을 느끼며 나체로 운동하는 그 문화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이 대목이죠. 네, 다시 말해 지금 아테네인들이 여성의 나체 훈련을 보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추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금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당연함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입맛대로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얄팍하고 상대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특정 사회가 우연히 만들어낸 관습만을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로 삼아버린다면 인류는 단 한 걸음의 합리적인 발전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비웃음을 사야 할 우스꽝스러운 일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광경이 아니라는 거네요.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 국가와 개인에게 더 유익한가라는 이성적인 척도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과거의 관습에 갇혀 더 나은 선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이성뿐이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파도 구간에서 가장 열광했던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지적 공정성입니다. 스스로 가상의 반대자를 세우는 대목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보통 자신의 주장이 강렬할수록 자기 논리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소크라테스는 일부러 멈춰서서 반대자를 링 위로 불러올립니다. 앞선 4권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특화의 원칙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타고난 본성에 가장 잘 맞는 단 하나의 일만에 전담해야 국가가 정의로워진다는 원칙이었죠. 맞습니다. 가상의 반대자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과거 발언을 무기 삼아 공격합니다. 당신 입으로 분명히 본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남녀는 타고난 본성이 명백히 다르잖아. 그렇다면 본성이 다른 남녀에게 어떻게 수호자라는 똑같은 일을 시킬 수 있는가?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예리하고 치명적인 반론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반박이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일격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예상된 반론을 여유롭게 받아치며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사고의 오류를 들춰냅니다. 그 오류가 정확히 뭔가요? 이 대목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방법론적 구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쟁론과 변증의 차이입니다. 쟁론과 변증이요? 소크라테스는 반대자가 던진 논리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쟁론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쟁론이란 진리를 찾으려는 목적 없이 오직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해 단어의 피상적인 의미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소모적인 다툼입니다. 반면에 변증은 개념의 진짜 이면을 분석하고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는 참된 철학적 대화 방식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현대사회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통찰이네요. 지금 당장 소셜미디어를 열어보거나 TV 토론을 보면 이 현상을 정확히 목격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쓴 글의 전체 맥락은 철저히 무시한 채 단어 하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거봐,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조롱하는 문화 말입니다. 매우 적절한 현대적 비유입니다.
그곳에는 쟁론의 광기만 넘쳐날 뿐 변증의 태도는 완전히 실종되어 있죠. 소크라테스는 반대자가 본성의 차이라는 단어의 껍데기에만 집착해서 철학적 사유를 멈춰버렸다고 꼬집는 거군요. 소크라테스도 남성과 여성의 본성이 다르다는 생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장 하나를 덜컥 쥐고서 그러니까 남녀는 모든 직무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비약해버리는 논리적 게으름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 소크라테스가 이 쟁론의 어리석음을 깨부수기 위해 아주 기발한 비유를 던진다는 거예요. 대머리와 머리가 긴 사람의 비유입니다. 네, 누구나 들으면 실소를 터뜨리게 되는 명장면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머리인 사람과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의 본성은 명백하고 확실하게 다릅니다. 아주 확연한 차이죠. 자, 그렇다면 대머리인 사람이 가죽을 꿰매어 훌륭한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의 본성이 다르니까 머리가 긴 사람은 구두공이 될 자격이 없고 무조건 목수나 농부가 되어야만 할까요? 머리숱의 유무가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죠.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무를 배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본성의 차이는 오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나 있는지 없는지는 가죽을 재단하는 기술과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교집합이 없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남녀의 차이도 이와 똑같이 바라봅니다. 남녀 간의 가장 명백한 생물학적 차이는 남성은 임신을 시키고 여성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그 생물학적 사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술을 짜고 용감하게 적과 싸우는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군요. 네, 지혜롭게 법률을 제정하여 통치하는 고도의 정신적 능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확고한 반문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직무 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고했다니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 내면에 깃든 혼의 자질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플라톤의 철학적 세계관에서 한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척도는 오로지 지혜, 용기, 절제라는 혼의 자질입니다. 여성의 영혼 역시 남성의 영혼과 동일하게 지혜를 사랑하고 강인한 기계와 용기를 지닐 수 있다는 거군요. 물론 플라톤도 평균적인 물리적 근력의 차원에서는 남성이 전반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용기를 갖춘 탁월한 여성 수호자는 그런 자질이 결여된 평범한 남성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직무 적합성의 기준으로 성별이라는 생물학적 잣대를 들이미는 건 지원자들의 머리숱을 검사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결론을 이상국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가 내놓은 실행 방안은 대단히 급진적이면서도 소름 돋게 논리적입니다. 통치자와 수호자에 걸맞은 혼의 본성을 지닌 여성들을 철저히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가둬두는 대신 남성 수호자들과 똑같은 훈련장으로 불러내 체육과 음악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고요. 나아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 남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직무를 수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이 제안이 단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치야말로 국가 전체를 위해 가장 유익한, 즉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갖춘 엘리트 인재들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 있다면 심각한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뜻이군요. 가장 우수한 남성과 가장 우수한 여성이 함께 힘을 합쳐 국가를 지키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국가를 위한 최선의 효용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니까 아까 초반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나체로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문제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네요. 소크라테스는 이 지점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사람들의 비웃음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엄정한 이성적 판단 결과 탁월한 여성이 국가를 수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유익한 일로 판명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 수호자가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서 겉옷을 벗어던지는 행위는
더 이상 조롱거리나 수치심의 대상이 될 수 없겠군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벗어버린 육신의 옷을 대신하여 조국을 지키겠다는 덕이라는 가장 눈부시고 고귀한 정신의 옷을 껴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육체의 노출이 아니라 덕을 갖추지 못한 불합리한 편견이라는 거네요. 덕을 옷으로 입는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한 철학적 수사가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마침내 소크라테스와 일행은 당대 사회의 그 거센 폭풍우를 뚫고 남녀의 직무와 교육 공유라는 이 아찔한 첫 번째 파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과정을 따라가던 우리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네요. 하지만 편안하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첫 번째 파도의 고비를 넘기자마자 소크라테스는 더 깊고 혼란스러운 심연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아, 두 번째 파도가 오는 건가요? 네. 수호자들 사이에서 아내와 자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전통적인 사적 가족 제도를 뿌리째 뽑아 해체해버려야 한다는 그 악명 높은 두 번째 파도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파도가 일으킨 혁명이 가벼운 잔물결에 불과하게 느껴질 정도라니 벌써부터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수호자 계급 내에서 사적인 혼인과 가족을 전면 금지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공유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무리 철학적 상상력이라지만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애착관계를 그냥 무자르듯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슬라이드 17에서 이 극단적인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엄격한 잣대를 제시합니다. 아, 그 두 가지 잣대가 바로 유익함과 가능성이죠. 첫째, 이 제도가 국가에 참으로 유익한가? 그리고 둘째,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네,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대신에 이 제도가 실현만 된다면 국가에 얼마나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지 먼저 논증하게 해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나중에 따져보자는 일종의 지적 유예를 요청한 셈이네요. 일단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인간이 목석이 아니라는 건 알았을 겁니다. 슬라이드 18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등장하거든요. 남녀 수호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체육관에서 함께 훈련하며 땀을 흘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끌리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에로스, 즉 본능적인 성적 이끌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소크라테스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끌어오르는 본능을 도대체 국가가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에로스 자체를 완전히 짓누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로스의 방향을 사적인 쾌락에서 국가적 유익으로 철저하게 틀어버리는 기획을 세웁니다. 마치 댐을 건설해서 통제할 수 없는 강물의 방향을 바꾸듯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9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국가가 주도하는 철저한 번식 통제, 즉 우생학적 기획입니다. 와, 우생학적 기획이요. 사람을 마치 경주마나 품종견 교배하듯이 다루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정말 텍스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사냥개나 새의 품종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개입하듯 국가라는 거대한 무리의 품종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가장 우수한 남녀가 가장 자주 결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등한 사람들의 결합은 최소화해야 하는 철저한 통제 논리군요. 아니 근데 아무리 수호자 계급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당연하죠. 국가가 대놓고 당신은 우수하니까 저 사람과 만나고 당신은 열등하니까 혼자 지내시오라고 통제한다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텐데요. 반발이 엄청날 것이 분명합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그 반발을 정확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0을 보면 통치자들에게 아주 정교하고 교묘한 무기를 하나 쥐어줍니다. 아, 그 유명한 고귀한 거짓말 말씀이시군요.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통치자들이 대규모의 속임수를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공정한 추첨을 통해 짝을 맺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우생학적 계산에 따라 결과가 나오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짝을 찾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과 맺어진 것이 통치자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운명이나 불운 탓이라고 믿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불만의 화살을 국가가 아니라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플라톤은 완벽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면 통치자는 대중에게 거짓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슬라이브 21을 보면 게다가 이 결합조차도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에만 출산을 허용하잖아요. 네, 여성은 20세에서 40세, 남성은 25세에서 55세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결합만을 신성한 혼인축제로 규정해서 종교적인 정당성까지 부여하죠. 신성한 축제라는 포장재를 씌웠지만 본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생산하기 위한 번식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22로 넘어가면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대목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부분이죠. 태어난 아이들은 즉시 국가가 관리하는 보모, 즉 국가 타갓으로 넘겨집니다. 어머니들은 젖이 돌면 타가서로 가서 공동으로 수유를 하긴 하지만 절대 자신의 친자식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눈을 가리운 채 안겨진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거잖아요. 시각적이고 혈연적인 단절을 강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정년기 외에 허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생명은 사회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혈연을 끊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가 서로 누군지 모른 채 자라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서로 눈이 맞으면 치명적인 근친상간의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생물학적인 핏줄을 추적할 수 없으니 아예 세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어버리는 호칭 부여 방식을 도입합니다. 특정 혼인 축제 기간에 결합한 어른들은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군요. 네, 아이들 역시 그 세대의 모든 어른들을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겨서 사생아 문제와 근친상간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애착인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면서까지 소크라테스가 얻고자 했던 그 국가적 유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24부터 전개되는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봐야 합니다. 처자식 공유가 유익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준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스타시스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내전을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계급투쟁이죠. 소크라테스는 이 분열의 씨앗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사적 소유욕이라고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같은 것을 두고 이건 내 재산이다, 저건 내 가족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가족을 해체하면 모든 시민이 같은 것을 두고 나의 것이라고 부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쾌락과 고통이 완벽하게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공유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슬라이드 25의 손가락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네. 소크라테스는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고통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손가락만 따로 아픈 게 아니라 사람 전체가 내가 아프다고 느끼죠. 플라톤은 국가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었던 거네요. 한 시민의 행복과 불행을 국가 전체가 온전히 내 것처럼 함께 느끼는 상태. 그것이 가장 완벽한 유기체적 국가라는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가족을 없애면 역설적으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6을 보면 수호자들은 서로를 통치자나 피통치자 같은 계급적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원자, 동맹자라고 부르고 아까 말한 세대 간 호칭에 따라 진심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 부모로 대우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말로만 가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서도 철저히 가족의 윤리를 따르는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슬라이드 27의 내용과 연결해보면 나의 아내, 나의 집, 나의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리네요. 내 것이 없으니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나 다툼, 즉 극끔직한 스타시스가 완전히 근절된다는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육지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철저히 공유되니까 갈등의 불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불만이 있습니다. 국가사건 서두에서 아데이만토스가 제기했던 불만 기억하시죠? 수호자들은 사유재산도 없고 금은보화도 못 가지니 너무 불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잖아요. 네, 슬라이드 28에서 소크라테스가 마침내 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내놓습니다.
수호자는 비록 사유재산은 한 푼도 없지만 국가 전체의 구원자로서 최고의 명예와 돌봄을 받으므로 올림픽 우승자보다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선언합니다. 올림픽 우승자는 일시적인 영광을 얻지만 수호자들은 국가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영원한 영웅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는 논리군요. 참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우생학과 국가의 통제 아래 타가소에서 공동으로 길러진 아이들, 이 미래의 수호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교실에 앉아서 병법서나 읽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슬라이드 29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실제 전쟁터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현대 감각으로는 정말 아동학대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전쟁터 한가운데 아이들을 데려간다고요? 네, 소크라테스는 도공의 자식들을 예로 듭니다. 장인의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기술을 눈으로 익히듯 전쟁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기술도 부모의 전투를 직접 참관하면서 실전 감각과 용기를 기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무방비 상태로 던져놓는 건 아니죠. 원전을 보면 적에 공격해오면 도망칠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하고 빠른 말에 아이들을 태워서 전장을 참관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이죠. 그리고 전장에서 보여준 병사들의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포상과 징벌의 규범도 슬라이드 30에 아주 냉혹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탁월한 용기를 발휘하고 공을 세운 자에게는 전호들의 입맞춤과 월계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실질적인 포상이 따로 있었죠. 네, 바로 우생학적 기획과 직결되는 포상입니다. 우수한 전사에게는 자신의 훌륭한 혈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혼인 기회를 포상으로 제공합니다. 육맹함이 곧 국가의 유전자를 개량하는 자격증이 되는 셈입니다. 모든 제도가 통기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네요. 반대로 전쟁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친 자에 대한 처벌도 가차 없습니다. 수호자 계급에서 즉시 박탈해서 농부나 직인 계급으로 강등시켜버리는 냉혹한 전쟁 규범을 보여주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대한 사상적 건축물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우생학적 통제, 가족의 해체, 전쟁 참관 교육까지 이 모든 극단적 조치들은 오직 국가의 단일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설계된 겁니다. 인간의 사적인 욕망과 가족애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문제의식이 낳은 무섭도록 완벽한 해결책이네요. 헬라스인,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은 절대로 같은 동족애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플라톤이 못을 박는다는 점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저도 그 전환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헬라스인은 동족을 노예화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도시국가들에게도 이를 권장해서 바르바로의, 즉 야만인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대에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민족적 동질성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동족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 규범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금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전사한 적군의 무기를 벗기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네, 원문을 보면 그런 행동을 비열하고 여성적인 짓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맞아요. 여성적인 짓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패배자의 시신은 무조건 온전히 묻어주어야 한다는 철칙을 세우면서요. 여기서 이 대목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여성 혐오적 시각이 텍스트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한계가 언어에 묻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가 세우려던 규범의 핵심은 승자가 패자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인도적 원칙이었습니다. 전리품에 눈이 멀어 전투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파트에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플라톤이 충돌을 묘사하면서 폴레모스와 스타시스라는 두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잖아요. 아, 그 부분이죠. 텍스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뜻하는 폴레모스와 내분을 뜻하는 스타시스의 차이가 뭘까요? 플라톤의 해설에 따르면 헬라스인 간의 충돌은 질병이자 집안 싸움인 내분, 즉 스타시스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이민족과의 충돌만이 진정한 전쟁, 즉 폴레모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는 건 폴레모스가 아니라 거대한 내분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동족 간의 내분 시에는 국토를 황폐화하거나 가옥을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적대적인 소수만 버려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상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가족으로 만들려는 앞선 논의의 완벽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 싸움이니까 서로를 완전히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아데이만토스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들거든요. 현실적인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아데이만토스가 다 좋은데 이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진짜 실현 가능하긴 한 겁니까? 하고 소크라테스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면 공허한 말장난이니까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천재적인 방어 논리를 꺼냅니다. 바로 화가의 비유입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완벽하게 그린 화가의 이야기요? 네, 완벽한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냈다면 그 그림 속 인물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본, 즉 패러다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 100% 구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나침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완벽한 이상향을 세우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요. 아주 탁월한 적용입니다. 이상 국가는 현실 구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벽한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굳건한 주장이었죠. 자, 그렇게 방어막을 친 소크라테스가 이제 드디어 국가 5권의 클라이막스이자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언을 던집니다. 제3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가장 폭탄 같은 선언이 등장할 차례네요. 제가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이 진실로 철학을 하지 않는 한 인류의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른바 철인 통치의 선언입니다. 정치 권력과 지성이 하나로 합일되어야만 이상 국가가 현실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그래서 대화 상대자인 글라우콘에게 방어를 부탁하기도 하죠. 당시 아테네 대중들이 철학자를 쓸모없는 몽상가로 여겼으니까 그들에게 권력을 주자는 말은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겠네요. 그래서 대중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먼저 진정한 철학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해야만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개걸스럽게 갈구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전체를 갈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글라우콘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온갖 축제와 공연을 쫓아다니며 소리와 형상에 집착하는 구경거리를 좋아하는 자들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길 좋아하니까 철학자냐고 묻잖아요. 일종의 트렌드세터나 문화 소비자에 대한 비유죠. 소크라테스는 이들을 단지 철학자와 닮은 자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해버립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많다고 철학자는 아니라는 거네요. 왜 그런 건가요? 보고 사물과 실제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 드디어 이데아론의 서막이 열리네요. 소크라테스가 이걸 꿈에 비유해서 설명하잖아요. 아름다운 사물들에 집착하는 대중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꿈속에서 가짜 이미지를 실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철학자는 아름다운 그 자체를 포착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비유입니다. 현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깨어있는 자. 멋진 비유네요.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와 대중이 보는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의견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죠. 네, 철학적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있는 것, 즉 존재를 아는 것은 지식이고 전혀 있지 않은 것, 즉 무에 대한 것은 무지라고 규정합니다. 있는 것은 지식, 없는 것은 무지.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식과 무지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텍스트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능력, 그리스어로 디나미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영혼의 서로 다른 능력들을 비유한 거죠. 네, 시각이 빛을 처리하고 청각이 소리를 처리하듯이 지식과 의견은 완전히 다른 대상을 향하는 다른 능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지식은 오류가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실질을 향하지만 의견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을 향한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상 세계의 사물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추하기도 하죠. 즉,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한 중간적 위상을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견의 대상임을 명확히 정리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식과 의견이 향하는 목적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군요. 이제 이 복잡한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네, 참된 철학자의 최종적 정의가 여기서 도출되죠. 변화하는 현상 세계의 사물들에 집착하는 자는 단지 의견을 사랑하는 자일 뿐이며 불변하는 실제와 진리, 즉 지식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철학자라는 결론이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매일 쏟아지는 의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가장 급진적이고 심오한 파도들을 함께 넘었습니다. 동족 간의 끔찍한 내분을 막으려는 전쟁의 규범부터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폭탄선언, 그리고 흔들리는 현상과 영원한 이데아를 구분하는 인식론의 깊은 바다까지 헤엄쳐 왔네요. 2400년 전의 텍스트가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